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와대가 위중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잘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오늘 중국 방문을 강행합니다. 벌써부터 중국 관영지죠. 환구시보가 이들 의원들의 방중을 일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이들의 방중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중국 언론들이 작심하고 이들의 방중을 이용하려 든다면 이들 의원들이 어떤 행동, 무슨 말을 해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직접 방중하는 김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만류했다고는 하지만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어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 방중 의원들이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말해요. 오늘부터는 이 시사 쪽 얘기도 하지만 체육 쪽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 네. 일단 자, 올림픽 얘기, 그 축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이 그 독일과의 경기에서 그 3대3 무승부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이 독일과의 그 조별리그 C조 2차전이었죠. 이 후반 42분에 이 석현준 선수가 그 재역전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2대2로 이제 비겨 있다가 3대2. 예. 거의 뭐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예. 이 후반 추가 시간에 이 독일이 좀 프리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3대3으로 비겨서 저희가 이제 그 1승 1무 아닙니까? 독일에 3대3 비긴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독일 팀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약간은 좀 그렇죠. 수준이 좀 낮은 편이죠. 네. 우리는 막 정말 피나게 훌륭한 팀이고 맞습니다. 그쪽은 취미로 한 팀이니까. 그렇죠. 이제 1승 1무인데요. 이제 11일 그 멕시코에 그 비기기만 해도 이제 그 8강 진출은 가능하죠. 예. 자, 그리고 그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 또 이제 대단해요.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올림픽 단체전 그 8연패 위협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장혜진, 최미선, 기보배 이 우리 팀 이 결승전에서 그 러시아를 세트 점수 5대1로 이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여자 양궁이 여자 양궁 단체전이 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단해요. 네, 금메달을 내주지 않고 다 목에 걸게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사 얘기해야죠. 네. 청와대가 인민일보와 같은 중국 매체에 일단 사드 배치 비난 논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호 홍보수석 어제 그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서 이 중국 관영 매체가 그 사드 배치가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 북한의 그 지속적인 도발에 이 중국은 보다 그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드 배치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때문이며 그 중국이 북한을 그 제지하지 못한 것도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이다. 이제 이런 설명인데요. 그동안 그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좀 외교부가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삼고왔던 청와대. 이제 그 중국 측과의 그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김성우 그 홍보수석, 그 더민주 그 초선의원 그 6명의 그 방중 계획에 대해서도 이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 측 입장을 그 강화하고 우리 그 내부 분열을 그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그 우려된다면서 이 방중 계획을 좀 재검토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그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있자 그 김종인 더민주 대표 이 당 사드 대책위 그 간사인 김영호 의원에게 이제 그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꼭 가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러나 이들 초선 의원 5명 네, 오늘 오전 이제 그 예정대로 이 중국 방문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 예정대로 그 방중은 하되 중국 언론과의 그 개별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지침을 좀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될지는 좀 그거는 사실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저는 이 가는 5명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봐요. 진짜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지금 현재 한중 관계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외교학과가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비교정치 전공자가 국제정치 가르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라는 게 이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 때라든지 뭐 국제정치를 조금이라도 했던 분이 김영우 의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치과의사 하셨던 분, 광고 전문가, 경영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순수한 의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리고 뭐 꼭 전공을 하지 않아도 뭐 올해 그 분야에 종사했으면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걱정은 되기는 되는 것 아무튼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분 초선 의원 5명 굉장히 그 위태로운 첫 해외 이제 해외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된 건데요. 예. 네, 아무튼 이분들의 그 운명에도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운명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 운명이죠. 이건 정치적 운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의 개입이 지나고 지적했는데. 네, 어제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청와대가 그 직접 나서 이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과잉 반응이라면서 오히려 그 청와대의 그 과잉 반응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그 김정인 더민주 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는 이 도로민주당이 아니라 도로선두당이 되셨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김정인 더민주 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중앙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 당내 사드 배치 반대 주장과 관련해서 과거 반대를 일삼던 도로민주당으로 그 당이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이를 이제 비꼬아서 이같이 이제 반격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김혜옥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소임을 다 했다고 자평을 했는데 아니 벌써 끝나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잊어먹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참 비대위였었죠. 내일 이제 임기를 그렇군요. 하루 남기고 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퇴임 기자 간담회를 이제 가진 셈이었는데요. 자, 본인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내 계파적 시각과 전당대회 그 경쟁과 대립에서도 그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 또 10개 분야의 그 혁신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했다. 질과 양의 면에서 주요한 혁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분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예. 아니 그 뭐 안팎이 아니 약간 저도 지금 잊어먹고 있었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무튼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아주 감회가 많으신 어렵게 분이네. 힘들게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그 질과 양의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정 후보로 찍으라는 이른바 5도 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비박계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된 분이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일단 단일 후보로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오더 투표 논란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누구 찍으라 오더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누구를 찍으라고 보낸 겁니까? 우선 친박계는 1번 이정현 후보를 찍으라고 아마 오다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비박계는 아마 저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문자가 나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냈어요, 비박은? 비박은 여러 사람들이 보냈죠. 아. 친박은 지금 오다를 내린 주체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짐작은 할 뿐인데요. 예. 새누리당에는 사실 개파로서는 친박계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는 진짜 오다가 맞죠. 누구 찍으라 하면 딱 거부하지 못하고 찍는 그런 상황이고. 예.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사실 친박이 아닌 사람을 비박이라 그러지 그게 개파로서 무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박에서 누구를 찍으면 좋겠다는 것은 호소이고 예. 개혁 동참 요청이지 그걸 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다라는 게 들으면 꼼짝 못하고 따라야 되는 게 오다인데 그런 점에서 비박계는 오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더라는 게 언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 며칠 사이에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비박계 단일 후보 선출 전에 이런 오더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선출 뒤로 밖으로 알려진 것은 예. 실제 이제 오다라는 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내려가는데 그게 다시 책임 당원들에게 누구 찍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니까 이제 시차가 좀 있겠죠. 있는데 예. 어제 그제 그런 이야기들이 부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게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아니 이제 들은 사람들이 다 전해오는 겁니다. 들은 사람들은 전화를 받았나요? 문자를 받았나요? 하여튼 우리 당협에서는 오다가 누구 찍으라고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전해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오더 논란이라는 게 그 오더 논란에 등장하신 물론 주요 의원들 등장하시다 그랬는데 예.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박계에서는 사실 친박들의 전횡이나 개파 횡포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4.13 총선이 심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시 그 친박들 또 4.13 총선에 책임 있는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이나 혹은 지난 선거에서 친박의 집중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예.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을 좀 혁신하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 것을 비박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일 뿐이지 무슨 이익관계로 뭉쳐져 있거나 평소에 계속 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오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되었고 개혁 호소, 개혁 동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박들은 사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상하체계 비슷하게 누구를 찍으라 그러면 거부하지 못하고 찍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오더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께서 비박계 단일 후보시지만 그죠? 예. 또 주호영 의원께서의 정치적 기반은 TK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TK고 선거인단의 45%가 영남권이죠. 맞죠? 예,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영남권에는 PK 이주영 후보도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주호영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친박들의 기반과 비박이지만 그 기반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 4.13 총선에서 사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권을 장악했던 친박들이 자기 사람들을 대거 심었거든요. 예. 그 무리한 심기가 이제 진박 간별로 나타나고 공천 파동이 대부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의원들 중에는 친박 오다를 받을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불리한 요소이고요. 예. 그러나 당원들이나 소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친박들의 공천 횡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염성을 내는 측면이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해온 것을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적극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요? 저는 우선 대구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 출생지가 경북인데다가 제가 김천지원, 상주지원, 영덕지원에 근무하면서 경북지방의 절반 가까운 곳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때 같이 지냈던 분들하고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북 지역을 돌아본 결과는 저를 많이 지지하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이 PK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많은데 비박이 있잖아요. 저는 소위 친박과 다투는 대립하는 비박이 아니고 예. 그 횡포를 부리는 그런 친박 그룹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비박일 뿐이었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소위 투표율 80에 득표율 80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 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정청 협조라든지 이 정부와 협조하고 성공을 돕는 데 앞장섰거든요. 예. 더구나 또 대통령 정부 통보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친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제가 사사건건 친박과 대립하는 이런 비박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횡포를 부리는 친박이라는 표현 지금 쓰셨는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친박 후보 중에 횡포를 부리는 친박이 있습니까? 우리 원조 친박이라는 한선교 후보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위 강성 친박 10명이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있고 크거나 작거나 나온 후보 두 분도 그 개파적인 데 이익을 보든지 그 영향권 안에서 행동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더구나 한 후보는 공천 파동이라든지 지난 총선을 실패로 이끈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당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강성 친박 10명이 있지만 나머지도 사실은 거기 동조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드 얘기 잠깐만 여쭤보고 제가 또 선거 얘기 좀 계속 여쭤볼게요. 예. 예, 사드 지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방중 오늘 가지 않습니까? 재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북핵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규탄을 하고 또 북핵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중국 측에 가서 중국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많고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누가 가도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초선 의원이란 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당 지도부는 또 입장을 조금 달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선들의 말하자면 이탈 행동이랄까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평소에도 보면 저는 지난 2년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예. 안보나 국방을 둘러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달리 보면 이제 북한 주장을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누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야당 측의 전반적인 시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래도 말로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자체가 마치 북핵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분들은 가면서 이제 본인들은 중국의 학자들 얘기도 들어간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예? 중국의 학자들이나 중국의 관영 언론들 태도는 지금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애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쨌든 참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자 선거 얘기 또 한 번 더 하죠. 예.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있었죠. 어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이 투표 결과가 이제 내일 뜨나요? 그렇습니다. 내일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공개를 하고 또 내일 현장 투표도 있죠. 내일 현장에 9,000여 분의 현장 투표하고 그다음에 어제 투표해놓은 함을 개봉해서 합산을 한 다음에 어제 오늘 시행된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예, 어제 오늘 한 여론조사까지. 예.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추세를 봐야지 뭐 몇 번, 한두 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남은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나 당원들이 당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냐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기존처럼 개파의 오다에 따라서 투표를 하느냐. 이제 그런 정치 탈피해야 된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얼굴을 누가 맡는 것이 당을 혁신하고 또 개파를 화합하고 내년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고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판가름 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주 의원님. 예. 만일 그 당대표로 당선이 되시면은요. 예. 반드시 저희하고 인터뷰를 다음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 주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디
채워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주원이 전하는 마운티아의 소리. 오늘은 풀벌레들의 합창입니다. 벌레도 자연도 친구가 되는 캠핑. 마운티아 캠핑용품이 있어 캠핑이 더 쉽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산이 만든 아웃도어 마운티아. 예, 다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지만 오늘도 너무나 더울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덥습니다. 자, 7시 39분 0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동서간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 동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 서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도 천호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창동교 이전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오늘 고속도로에도 교통량도 많고요. 또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일단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고장점을 지나서도 광교터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다시 용인휴게소부터 양지터널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모두 앞에 16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평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중부 1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km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워도 요새 너무 덥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에어컨 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걱정 때문에 에어컨 아예 못 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이 누진세라는 전기요금 폭탄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 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진세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더우시죠? 휴가 갔다 오셨어요? 많습니다.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 예, 요즘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요새 휴가세요? 아, 예. 집에 계신 모양이에요, 근데?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집에서 에어컨은 몇 시간 켜십니까? 금년은 뭐 다른 해보다 정말 더워서 더 많이 킬 수밖에 없죠. 에어컨을 많이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아주 진이 빠지게 생겼는데 이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많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겨울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전력 소비가 이제 대표적으로 계절적인 특징을 보이는데요. 예. 여름과 겨울에 소비가 많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그 고소득 가구는 여름에 소비가 많고요. 예. 저소득 가구는 이제 난방용 수요가 있어서 겨울에 소비가 많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누진세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그 사용량이 많으면 보다 높은 그 요금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가 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현재 우리 누진 요금은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단계인 100kWh까지는 킬로와트아워당 60.7원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 100kWh 사용에 대해서는 120.9원. 그리고 가장 높은 6단계에서는
709.5원의 요금, 아주 굉장히 높은 요금. 다시 말해서 7배에서 8배를 더 낸다 이 말씀이십니까? 11배 정도 되겠네요. 예, 가장 낮은 요금하고 비싼 요금 차이가 11.7배. 11배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누진제라는 게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맞습니까? 예, 주택용 누진제는 그 1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1974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절약을 유도하고 또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은 뭐 그 전력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 당초 도입했을 때와는 많이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요. 예. 그리고 이 당초 목적은 이제 저소득 가구는 소비량이 낮은 거를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도 전력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당초의 저소득 가구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 목적도 사실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런 박사님 같은 경우에요. 누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누진제가 뭐 완전히 잘못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누진제를 유지하되 다만 지금처럼 그 과도한 그 정도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째, 누진제 외국에도 있죠. 예, 해외에서도 누진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외국의 누진제는 대충 3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누진제를 적용한 나라들의 대부분이 그 누진 단계는 한 3, 4단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1단계, 제일 낮은 단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 6단계에 11배가 넘게 차이가 정기요금 11배가 넘게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외국은 단계도 좀 우리보다 작고요. 가장 낮은 요금하고 비싼 요금 차이가 대부분 2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누진 단계를 예를 들면 외국처럼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뭐 논리가 뭐냐면 이거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막 전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전기 모자라가지고 전기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누진제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수요 관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나 현재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는 심각한 우려를 줄 정도로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심각한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예비율이 그 많이 낮아져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 외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낮아지면 그 정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현재 그 누진 요금을 완화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근데 그 완화라는 게 어느 정도 완화 정도 생각하세요? 우리 박광수 박사님은? 저는 우리나라 해외 사례를 비춰 볼 때 우리나라도 한 3, 4단계 정도 누진 배율도 2배 내지 3배 이내로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적게 요금 쓰는 거하고 제일 많이 내는 거하고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내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덥죠, 그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기다렸다 바꿉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서라도 이게 지금 좀 뭔가 이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지금 진짜 이 저소득층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글쎄, 그 긴급 명령까지 필요한 그런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수급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그 과도한 누진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게 결국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부 가구는 누진 요금을 완화했을 때 그 요금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에도 그 누진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도움을 받는 가구가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에는 전기값을 더 내는 가구가 발생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진제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1, 2단계 구간 요금은 좀 그 인상을 하고요. 그 위에 그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그 요금 구간의 그 요금은 좀 인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량이 좀 낮은 가구는 그 누진 요금 완화할 경우에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밑에를 기준으로 하면은 안 돼요? 올리지 않고 제일 많이 내는 것만 줄이는 것도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주택용 이제 그거는 주택용 전체의 그 공급 원가하고 판매 단가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현재 전체 그 평균 판매 단가가 원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낮은 구간 요금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윗단계 요금만 인하하는 거는 주택용 판매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한전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밑에 걸 놔두고 위에 걸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그 흑자 내던 한전이 적자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전체 한전 수입에서 적자는 아니고요. 예. 그 주택용 판매에서는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전체는 그래도 흑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잘 알겠습니다. 오늘 휴가신데 이렇게 아침부터 또 일찍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